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지만 김 전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어제 통합당 상황 보셨죠? 예, 하실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전국위에서 4개월짜리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는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 전 선대위원장,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내정자인데 비대위 위원장 내정자인데 그래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택에 찾아가서 수락 여부를 물었더니 확답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결과를 보고 무슨 답을 줘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수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와인을 잘 먹고 나왔다. 포도주를 먹었다. 예, 근데 확답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 아니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개월짜리의 비대위는 안 하겠다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해 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고, 또 통합당도 제가 뭐 내부 사정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대한부재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누가 조정할 것이라는 문제. 당 대권 주자들이 다 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당을 장악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 김종인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뭐 4개월짜리는 안 하겠다. 대권에 또 당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대권에 관여까지 할 수 있는 기간과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타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중진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기간하고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연장해서 한 1년 정도로 해서 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냐고 여겨지는데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통합당은 굉장히 혼란에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추후 좀 봐야겠지만 그런 타협 지점이 나오는 것이 통합당의 관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8월 전대 기간을 넘는 어떤 그런 당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개정안이 어제 상임 정국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상임 정국위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냥 정국위만 열렸고 4개월짜리 이제 비대위안이 이제 의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최선의 방안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의 방안인데 당내에서 어떤 적절한 인물을 못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비대위를 꾸리는 거고 비대위 인물을 또 찾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차선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마저도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전망을 정확하게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전망하기 되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당내에서 방법을 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으나 어쨌든 그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오셔갖고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해서 받고 정게 내가 4개월 만에 해보니까 못하겠다. 이러면 다음에 당대표로 그냥 출마를 하시는 거죠. 그냥 8월 달에 전당대회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 진정성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연말 정도까지라도 뭔가 이렇게 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타협이 좀 모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상임 전국위 불발에는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해오던 중진 의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당내 움직임을 두고 물론 진정 당을 원화해서 좀 원하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쇄신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벼랑 끝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과정에서 내용을 겪고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지 못하고 절차 방식도 상당히 좀 뭔가
내부에서 음모성도 강하고 세력 간의 힘다투기도 강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은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저는 우세할 거라고 여겨져요. 자꾸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정치적 기술도 뛰어나고 또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카리스마도 있지만은 이 총선에서 패배 원인을 좀 더 살펴봤다면 당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혁신적이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진짜 좀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당 지도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정석이죠. 국민들 눈에도 옳게 비출 거예요. 근데 통합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라는 건데 거기는 당 중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 중진들의 포석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 중진들이 이제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기존의 인물들, 기존에 뭐 이명박 박근혜 때 했던 분들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지방선거나 대선 과정 이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반영될지는 제가 보기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지도부 리더십이 사실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뭐 낙선돼 있고요. 조경태 의원 말고는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신보라 최고위원도 또 그만두겠다 어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도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큰 일을 밀어붙이기 한계가 계속 봉착돼 있다. 그러면 5월 8일쯤으로 예상돼 있는 결국 원내대표 경선 때 뭔가를 잡고 그 이후에 전대 문제랄지 비대위 다시 뭐 체제를 바꾼다면 그런 논의들 중요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전까지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선 원내대표부터 뽑아놓고 원내대표가 이제 뽑혀야 내부적으로 새로운 구심점이 처음으로 이제 뽑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임시 지도부가 되는 거죠. 원내대표가 말 그대로 임시 비대위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갈지 여부도 좀 더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과거에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 때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로 뭐 이렇게 며칠 내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 심권한대행은 사실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주면 그 추후에 그 임기 기간 문제는 상임 전국이 열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예.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이 좀 바뀔 여지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가 현재 낙선한 분이고 이제 곧 떠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약속을 무슨 이제 제가 듣기로 어젯밤에 보도자도 들으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다시 또 설득하러 간다고 이제 들었는데 예.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설득을 할 테지만 아무래도 그 설득에 힘이 좀 이렇게 덜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알겠습니다. 차후의 문제까지 다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니까 제가 볼 때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때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어제 전국이 앞서서 통합당 당선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서로 얼굴 상견례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초선 의원들한테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모두 인사를 하게 했다 보니까 이게 뭐 일종의 신고식이 아니었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 이제 정식으로 따라서 제가 곁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여기 저 자리에 늘 앉아서 의원님들을 발하자고 모시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목표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남자가 막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 영상 보셨죠? 네. 예, 어떤 느낌 받으셨죠? 저를 국민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배들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선배라는 게 기수가 앞선다는 거죠. 그렇게 초선 재선 이렇게 무섭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 선배라든가 고향 선배도 아니고 이제 의원 선배라는 거 기수가 앞선다는 것인데 저것이 단적으로 뭐 다른 당도 뭐 그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초선들은 선배들한테 이제 구실거리가 되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보가 줄 서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초선된 분들은 미래통합당의 환경에서 어렵게 된 분들 아니에요 실제로요. 상당히 근소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건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또 헌법 기관인데 당내 들어가면 저렇게 선배들한테 줄서기를 하고 계보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보 정치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국민적 지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좀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선 의원들은 원래 이렇게 당선인 총회를 열면 인사를 안 하나요? 뭐 저도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어색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조선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선들은 국회에 처음 들어오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 들어오다 보면 자기 이제 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사를 꼭 뭐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것보다는 아까 큰절하는 거라든가 전체 분위기라든가 그 어떤 회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많이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만 손에 지금 땀을 쥐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본인들은 되게 이제 한가하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 기대치하고는 되게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절박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의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뭐 인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요. 최종적으로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 이 3파전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김태년 의원과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의원들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정성호 의원만 좀 비주류다라고 일단은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친문계 표가 또 분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180석에 물론 이번에 선거 투표하는 분들은 이제 그 시민당 분들은 합당이 안 돼서 못하니까 163명이 하게 됩니다. 예. 이 거대 여당의 당내의 역학 구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당대표 선거 또 2년 뒤에 벌어질 대권 가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 주목을 받는 것이죠.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친문주류 쪽에서 김태년 의원과 또 이제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엉이 모임에서 이제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당권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찬 대표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친문 주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럼 분화할 것이냐? 그럼 친문 그룹도 분화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은 완전 개인기로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그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데는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정성호 의원이 당내 비주류로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표를 얻는지. 그럼 이제 이게 163명인가 8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1차 투표에서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80표를 얻기는. 그럼 결국 결선 투표에 가는데 어떻게 또 합정 연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실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주면 그 추후에 그 임기 기간 문제는 상임 전국이 열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이 좀 바뀔 여지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심 원내대표가 현재 낙선한 분이고 이제 곧 떠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약속을 무슨 이제
제가 듣기로 어젯밤에 보도주도 드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다시 또 설득하러 간다고 이제 들었는데 예.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설득을 할 테지만 아무래도 그 설득에 힘이 좀 이렇게 덜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알겠습니다. 차후의 문제까지 다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니까 제가 볼 때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때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어제 전국이 앞서서 통합당 당선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서로 얼굴 상견례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초선 의원들한테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모두 인사를 하게 했다 보니까 이게 뭐 일종의 신고식이 아니었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 정식으로 따라서 제가 곁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여기 저 자리에 늘 앉아서 의원님들을 특별하지 않고 모시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묵혀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남자가 막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 영상 보셨죠? 네. 예, 어떤 느낌 받으셨죠? 저를 국민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배들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선배라는 게 기수가 앞선다는 거죠. 그렇게 초선 재선 이렇게 무섭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 선배라든가 고향 선배도 아니고 이제 의원 선배라는 거 기수가 앞선다는 것인데 저것이 단적으로 뭐 다른 당도 뭐 그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초선들은 선배들한테 이제 구실거려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보가 줄 서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초선된 분들은 미래통합당의 환경에서 어렵게 된 분들 아니에요 실제로요. 상당히 근소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건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또 헌법 기관인데 당내 들어가면 저렇게 선배들한테 줄서기를 하고 그것이 계보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보 정치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국민적 지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좀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선 의원들은 원래 이렇게 당선인 총회를 열면 인사를 안 하나요? 뭐 저도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어색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조선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선들은 국회에 처음 들어오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 들어오다 보면 자기 이제 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사를 꼭 뭐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것보다는 아까 큰절하는 거라든가 전체 분위기라든가 그 어떤 회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많이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만 손에 지금 땀을 쥐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본인들은 되게 이제 한가하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 기대치하고는 되게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절박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의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뭐 인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요. 최종적으로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 이 3파전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김태년 의원과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의원들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정성호 의원만 좀 비주류다라고 일단은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친문계 표가 또 분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180석에 물론 이번에 선거 투표하는 분들은 이제 그 시민당 분들은 합당이 안 돼서 못하니까 163명이 하게 됩니다. 예.
이 거대 여당의 당내의 역학 구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당대표 선거 또 2년 뒤에 벌어질 대권 가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 주목을 받는 것이죠.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친문주류 쪽에서 김태년 의원과 또 이제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같은 건 이제 부엉이 모임에서 이제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 예. 김태년 의원 같은 거 이제 당권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찬 대표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친문 주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그럼 분화할 것이냐? 그럼 친문 그룹이 또 분화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은 완전 개인기로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그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데는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정성호 의원이 당내 비주류로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표를 얻는지. 그럼 이제 이게 163명인가 8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1차 투표에서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80표를 예. 얻기는. 그럼 결국 결선 투표에 가는데 어떻게 또 합정 연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 월등하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의 낙선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줬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이 총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쵸. 그러니까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표차도 크게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당선 전천리의 확장성이 입증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선거 기간에 전국을 유세하면서 그것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예. 했죠. 그래서 이제 40%의 지지율이 나온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대세론으로 이제 한 2주 된대. 이게 한 6개월 가면 대세론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그 대세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을 봐서 보이듯이 미래통합당에서는 특별한 주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내의 문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그 지사가 10% 이상을 계속 또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이번에 뭐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경선 관계도 그렇고 또 이제 친문과의 관계 호남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러한 당내의 여러 역학적인 관계 부분을 과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세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여러 변수가 오히려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로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준표 전 대표 일단 순위만으로 보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저 두 분의 상승,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론 저기 통합당 내에서는 이번에 뭐 대표직도 물러났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에 이 여러 가지 당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순위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1, 2, 3위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지지율이 늘어나거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참 당혹스러운 세 분 다 당혹스러운 지지율 상승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낙연 총리야 이제 일종의 이제 호남 대망론이 지금 엮여서 그런 총선 때부터 이제 결집이 됐잖아요. 호남 이제 유권자들이 결집이 되고 해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저는 이제 그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이제 지사가 늘어난 것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대응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 대응은 가장 이제 심각했던 곳은 대구 경북이고 또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대응도 잘 됐던 곳은 대구인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은 지금 아무런 지지율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과실을 잘 따먹은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항상 이제 갖게 되고 네. 홍준표 우리 이제 의원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부각이 돼야 할 상황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뭐 보수 입장에서는
이 통합당에서 또 아무도 지금 뭐 부각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나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 현상도 그렇게 뭐 참 씁쓸한 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2차 추경과 관련된 게 상정될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서로 합의되지 못해 이견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결과를 좀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저는 뭐 오늘 9시 안 되면 하여튼 간에 뭐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워낙 국민적인 요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삼았지만 김재원 위원장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4조 6천억에 대해서 3조 원 이상은 이제 국채 발행하고 나머지 1조 원은 통합당 의견대로 세출 조정하는 거로 기재부에서 그걸 세출 조정한 모양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커다란 이견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뭐 기부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고 국민들의 판단에 대한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례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일을 국가적으로 해낸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칠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가느냐 그런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오늘 뭐 이렇게 통과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에서 이걸 뭐 계속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국채 규모가 너무 늘어나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의 문제, 야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제 설득을 하고 그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차제에 이제 예산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졌던 예산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지금 사실 예산 재조정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 재조정이 할 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얼마 전까지 KBS 이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올해 예산 중에 도쿄 올림픽에 관한 예산이 3, 400억 됩니다. 그 쪼매난 건 아니지만 한 조직에서라도 국가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조직이니까. 예. 그럼 국가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원래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조정을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하나만 짧게요.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그 소득 하위 10%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로 해서 100% 지급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야당 쪽 기재위하고 예결위에서 뭐 그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홍 부총리에 대해서.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공직사회에서 했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국채 발행에 대한 책임 부분은 결국 이제 기재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그 문제를 잘 풀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기재부에서 딴 말이 나와갖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는 기재부도 좀 전향적으로 앞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들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